안녕하세요. 인생에도 딩동댕이 있다. 딩동쌤입니다. 오늘부터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4가지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평론가들의 멋진 평론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나만의 해석을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욕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캐치하지 못한 부분을 예리하게 파고들어서 작품의 핵심에 닿는 그런 해석을 해내고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것에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수업이 꽤 도움이 될 겁니다. 요즘 영화 리뷰하는 채널들 많잖아요. 평론가나 리뷰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뭔 줄 아세요? 줄거리 요약하고 복선 이런 거 분석해주는 거? No,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긴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 작품을 직접 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미 본 사람도 다시 보게 만드는 게 평론가의 역할이에요. 아, 그런 의미가 있었어? 다시 봐야겠다 쉽게 만드는 거예요. 평론이나 리뷰의 성공 여부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수많은 채널에서 하는 리뷰들은 사실 그렇게 좋은 평론, 좋은 리뷰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영화 리뷰만 보고 원작은 안 보시죠? 리뷰만 보고 영화 다 봤다고 착각하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원칙적으로는 그 리뷰가 원작을 다시 보게 만들지 못한 거니 리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리뷰다운 리뷰, 평론다운 평론을 본 적 있으신가요? 원작을 찾게 만드는 리뷰 말이에요. 문학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작을 직접 읽어보게 만드는 평론이 좋은 평론인 거예요. 그런 멋진 평론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적인 평론이나 리뷰까진 아니더라도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리고 싶다면 오늘부터 배우는 문학작품 감상 방법을 익혀주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절대론, 반영론, 표현론, 효용론. 각각은 문학작품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요소들, 즉 현실, 작가, 독자와 관련이 있어요. 작품은 작가 고유의 순수한 영혼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어요. 표현론. 하지만 작품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요소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탄생합니다. 문학작품 감상 방법 4가지는 각각의 요소들에 집중해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반영론은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서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작품은 곧 그 시대의 반영이라는 거죠. 인간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론 시대를 앞서간 천재들이 있지만 그 천재의 작품마저도 그 시대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그 시대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반영론에서는 작품에 반영된 시대상에 주목하고 얼마나 그 현실을 잘 반영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아까 작가 개인적인 고뇌, 순수한 영혼의 표현이 곧 작품이라고 보는 관점을 표현론이라고 했었죠. 표현론은 작품을 둘러싼 요소들 중 작가에 주목해서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작가의 고유한 인생, 가치관, 철학, 영혼이 표현된 것이 작품이라는 관점이죠. 그래서 표현론은 작가의 인생을 추적해 이 작품이 왜 나오게 됐는지를 밝혀내고 작가의 심리를 분석해내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작가의 무의식을 분석해내는 정신분석학적 관점도 크게 보면 표현론에 들어갑니다.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3번째 방법으로는 효용론이 있습니다. 작품은 결국 읽히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고 어떤 변화를 이끌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작가의 작품이라 할지라도 독자들에게 울림을 주지 못한다면 그 작품은 생명력을 잃게 될 테니까요. 이처럼 독자들에게 주는 효용에 주목해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을 효용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작품 그 자체에 주목하는 절대론이 있습니다. 반영론, 표현론, 효용론이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외재적인 요소에 주목한 외재적 관점이었다면 절대론은 내재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작품을 하나의 완성된 세계라고 보고 그것만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현실이 반영된, 작가가 독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든 창작물이지만 완성된 순간 작품은 그것들과 분리된 하나의 생명을 가진 독립체라는 거죠. 절대로는 그래서 굉장히 분석적입니다. 작품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을 쪼개서 그 의미를 하나씩 밝혀내려고 해요. 사실 이게 지금 우리 국어교육이나 수능에서 지향하는 방식인데요.
이 또한 하나의 방식일 뿐이라는 거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절대론으로 작품을 분석하는 식으로 가르치고 시험을 내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해요. 문학은 해석이 너무나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들을 다 수용하는 방식으로 가르치기도 평가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절대론으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일 뿐이지 이것이 절대적인 감상 방법은 아니라는 점, 다양하게 해석하고 풍부하게 나누는 것 또한 문학을 즐기고 감상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럼 이 4가지 방법을 활용해 작품을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거 역설할 때 예시로 배웠던 건데 기억나세요? 어떤 의미였죠? 네, 물리적으로는 이별했지만 내 마음에서는 떠나보내지 못하는 상황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했다고 했었죠? 이 구절을 반영론, 표현론, 효용론, 절대론으로 각각 해석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론, 즉 작품 자체만 가지고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해석이 되겠어요. 이별했지만 마음에선 아직 떠나보내지 못하는 화자의 애절한 마음을 역설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럼 이번엔 표현론, 작가 한용운에 주목해 해석해볼까요? 한용운은 승려였고 이 님의 침묵을 불교적 교리를 쉽게 풀어내려고 썼다는 사실에 주목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님의 침묵은 승려였던 한용운의 불심, 즉 불교적 진리, 깨달음에 이르고 싶은 마음을 담은 작품이야. 여기서 님을 불교적 진리, 부처님으로 해석한 거예요. 어째서 부처님과 멀어졌는지에 대한 사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저런 일로 조금 수행을 게을리했었던 모양이죠. 하지만 마음만은 아직 깨달음에 대한 열망이 남아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어요. 이게 표현론적인 해석입니다. 표현론적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작가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작품을 썼던 당시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감정 상태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겠죠. 이렇게 작가의 일생을 가지고 작품을 해석하는 것을 전기적 비평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작가의 내면 세계로 어떻게든 들어가 보려는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효용론입니다. 독자에게, 즉 나에게 어떤 효용을 주는지에 주목해 해석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님의 침묵은 나의 지난 사랑에 대해 돌아보게 하고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알게 해준 작품이야. 님의 침묵을 읽으면 다들 본인의 님을 떠올려 보게 돼요. 누구에게나 님이 있었을 테니까요. 잠시 추억에 잠겨보는 사람도 있겠고 아프게 떠올리며 후회하고 반성하는 사람도 있겠죠. 다른 관점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효용론에 따라 감상하게 되면 독자마다 다 다르게 나올 거예요. 각각의 님이 다 다를 것이고 사랑의 모양도 다 다를 테니까요. 이게 효용론입니다. 이해됐나요? 네 번째, 반영론입니다. 님의 침묵은 일제강점기에 쓰인 작품이에요. 그래서 반영론으로 읽으면 님을 잃어버린 조국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님의 침묵은 일제강점기 당시 잃어버린 조국을 그리워하며 독립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어. 물론 모든 걸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눈보라나 비바람, 겨울 이런 시어가 나오면 무조건 일본 제국주의로 해석하고 시대에 따라 전쟁이나 군부 독재 이렇게 기계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오류의 가능성이 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요즘 나온 시에 겨울이라는 시어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걸 100년 뒤 통일이 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본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석해요. 아, 이건 분단의 아픔, 분단의 시련을 의미하는 거겠구나. 예? 뭔가 이상하죠?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보면 분명 지금은 분단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그게 크게 그렇게 자리 잡고 있나요? 분단? 최근에 생각해 본 적도 없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작품이 쓰인 시기가 일제강점기라고 해서 무조건 다 시련이나 고통이 일제를 의미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알겠죠? 물론 한용운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 충분히 일제강점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 누구보다 일본을 싫어하고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정리해봅시다. 반영론은 작품을 현실의 반영이라고 보는 관점으로 얼마나 현실을 잘 재현했는가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문학은 그 사회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확하게 반영론적인 관점이에요. 문학의 또 다른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이 현실의 재현입니다. 역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와 문학작품에 나오는 역사.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역사 교과서에서 배우는 역사는 지배층의 역사입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무슨 시대에서 무슨 시대로 바뀌었고 왕조는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지금 2025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교과서에 쓴다고 해봅시다.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는 과정, 이런 것들이 서술되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만 역사일까요? 실제 당대 삶을 살아간 우리 민중들의 역사는 어디에 있죠? 그건 누가 기록하죠? 바로 문학자들이 기록하는 겁니다. 물론 소설은 허구이지만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어요. 그 당시 누군가가 분명히 겪었을 만한, 있을 법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니까요. 6.25 때 우리 민중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보려면 역사 교과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됐는지만 나올 테니까요. 6.25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을 읽어야 알 수 있어요. 전쟁 때 일반 민중들은 어떻게 생활했고 어떤 문제를 겪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 어떤 고민과 불안 속에서 살았는지, 그로 인해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문학이. 진실되게 우리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니까요. 반영론적 관점이 갖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시적 흐름이 아니라 미시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속속들이 보여준다는 점에서요. 아까 봤듯이 반영론적으로 해석하면 님은 잃어버린 조국이 됩니다. 하지만 기계적으로 그렇게 단순 치환하면 위험하다고 했었죠? 해석에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잃어버린 조국으로 해석할 수 있을 만한 근거. 그 근거 보고 오시죠. 기미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 하나로 3.1운동을 주도하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갖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저항한 사람, 이 중 유일하게 변절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한용운입니다. 나와서도 끝까지 일제에 저항하며 집마저 총독부가 보이지 않게 북향으로 지었던 사람이기에 충분히 님을 잃어버린 조국이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현실을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이었으니까요. 일제강점기 때 산 모든 사람들이 일본에 저항하지는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적응했습니다. 잘 살았어요. 군부 독재요? 그런 사람들은 어느 시대든 다 잘 살아요. 왜요? 적응하면 되니까요. 힘들지 않아요. 자유로운 사람만 힘들어요. 자기 생각과 철학이 있고 그것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만 시대와 갈등하고 고통받아요. 그런 점에서 한용운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히 갈등했고 고통받았습니다. 그래서 님의 침묵을 독립과 해방을 위한 소망으로 읽어도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좋습니다. 표현론, 효용론, 절대론은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 하나씩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최일남의 노새 2마리 줄거리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변두리 동네에 산다. 2, 3년 전부터 근처에 새 동네가 들어서자 이를 가장 반긴 것은 아버지였다. 원래 마부였던 아버지는 노새 마차를 끌며 연탄 배달을 하는데 먼 곳까지 배달을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노새를 부리느냐는 사람도 있었지만 골목골목 못 찾는 집이 없는 것은 아버지의 장점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노새가 달아난 것은 바로 어제의 일이었다. 새 동네로 들어가는 길에는 가파른 골목이 있다. 3륜차라면 끄떡 없었을 테지만 비리비리한 노새는 고꾸라지고 말았다. 마차가 넘어지면서 몸이 자유롭게 된 노새가 벌떡 일어나 도망가고 만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사방으로 노새를 찾았지만 실패했다. 밤늦게 집으로 들어와 곤히 잠든 나는 노새가 훨훨 날듯 번화가와 시장을 지나 고속도로로 뛰어가는 꿈을 꾸었다. 오늘도 아버지와 나는 이른 새벽부터 노새를 찾아 나섰다. 끝도 없이 걷다 동물원에까지 간 나는 문득 아버지가 말이나 노새와 닮았다고 생각했다. 밤이 되자 아버지는 대포집에 가서 술을 연거푸 들이켰다. 그러고는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라고 외쳤다. 집에 돌아오니 노새가 여기저기 손해를 끼쳤는지 순경이 찾아왔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또 한 마리의 노새가 집을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느낀 나는 아버지를 쫓아 캄캄한 골목길을 마구 뛰었다. 58쪽 학습 활동으로 줄거리 정리해 봅시다. 새 동네가 들어서고 아버지는 노새로 연탄 배달을 하게 됐죠. 소설 원문을 읽으면 새 동네가 생기면서 마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또 아버지가 노새를 들이게 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렇게 노새로 열심히 연탄을 배달하며 생계를 유지해 나갔는데 어느 날 노새가 도망을 칩니다. 나와 아버지는 노새를 찾아 이곳저곳을 다니죠. 결국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왔더니 순경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죠. 노새가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 피해를 줘서 노새 주인을 찾으러 온 거죠.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집을 나섭니다. 그렇게 소설은 끝이 나요. 소설 구성 단계에 따라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볼 거예요. 소설 구성의 5단계 기억나시죠? 갈등의 전개 과정에 따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나뉜다고 했었죠? 일단 잠시 멈추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이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구성이 아니고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오는 역순행적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중간에 꿈 얘기도 나오고요. 원문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볼 테니까요. 일단 지금은 정리만 해놓읍시다. 그럼 여기까지 딩동댕 딩노쌤이었습니다. 빠이!